대사에 꼭 필요한 영양소가 부족하면 혈당 조절이 더 어려워집니다. 상황에 따라 생략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건강해 보이고 무설탕이라고 쓰여 있는 제품도 있는데 설탕은 들어있지 않지만 당류만 보시는 게 아니라 함량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당뇨 환자도 영양제 먹을 수 있습니다. 아니, 경우에 따라서는 꼭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당뇨는 단순히 혈당이 높아진 것뿐 아니라 몸 전체의 대사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다는 신호예요.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세포가 에너지를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고요. 이럴 때 마그네슘이나 비타민 B군처럼 대사에 꼭 필요한 영양소가 부족하면 혈당 조절이 더 어려워집니다. 또 바나바나 여주, 베르비린 같은 성분은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걸 막아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약을 오래 복용하는 경우에는 비타민 B12처럼 특정 영양소가 결핍되는 경우도 있어서 반드시 보충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당뇨약 메트포르민을 오래 복용하신 분들은 손발 저림이나 찌릿찌릿한 증상이 자주 나타나는데 이걸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참고 사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영양소들은 보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도 있습니다. 혈당을 낮추는 작용이 있는 영양제를 당뇨약과 함께 복용할 경우 사람에 따라 혈당이 너무 많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인슐린 주사를 맞는 분들은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혈당 변화를 본인이 잘 관찰하면서 복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영양제도 그냥 좋다더라 하고 무턱대고 먹기보다는 본인의 혈당 상태나 약 복용 여부를 고려해서 전문가와 상의하면서 선택하는 게 안전합니다. 영양제를 고를 때 성분표 확인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당뇨 환자라면 몇 가지 꼭 체크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첫 번째는 혈당이 너무 떨어지지 않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바나바, 여주, 베르베린, 크롬 같은 성분은 혈당을 낮추는 작용이 있어서 많이들 복용하시곤 합니다. 그런데 당뇨약이나 인슐린을 쓰시는 분들이 혈당 영양제를 함께 복용하실 경우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혈당이 과하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복용 후 저혈당 증상이 생기지 않는지 꼭 확인하면서 조심스럽게 시작하는 게 좋은데 이럴 경우 성분표를 보고 혈당을 떨어뜨리는 성분이 너무 많이 들어있지는 않는지 혹은 너무 적게 무늬만 들어있지 않는지 이런 건 직접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 단백질 보충제나 기능성 가루 제품을 드실 때 탄수화물 함량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건강해 보이고 무설탕이라고 쓰여 있는 제품도 있는데 설탕은 들어있지 않지만 전분 같은 탄수화물 함량이 가득 들어있는 단백질 보충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분표를 보실 때 당류만 보시는 게 아니라 탄수화물 함량도 꼭 수치를 잘 읽어가면서 보시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드리자면 쌀밥 한 공기 탄수화물 함량이 70g입니다. 단백질 보충제 한 번 드실 때 20g 정도의 탄수화물이 들어있다면 약 쌀밥 4분의 1공기 분량의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것이니 이 점 유념해서 섭취하는 거 당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제형입니다. 액상, 젤리, 추여물 타입 제품은 생각보다 당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아서 피하시는 게 좋고요. 가능하면 정제나 캡슐 형태의 제품을 고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런 제품들이 불필요한 당류나 첨가물이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정리하자면 혈당이 과하게 떨어지지 않는지 관찰하면서 복용하고 당분 함량과 제형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당뇨 환자에게는 정말 중요합니다. 당뇨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영양제 정말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도 과학적 근거가 충분하고 실제로 복용을 해볼 만한 핵심 성분 3가지를 꼽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비타민 B군입니다. 비타민 B1, B6, B12, 엽산, 나이아신 등은 혈당을 에너지로 바꾸는 대사 과정에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특히 당뇨가 있는 분들은 고혈당 상태가 지속되면서 비타민 B군의 소모가 더 많아지기 때문에 결핍되기도 쉽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B군은 신경을 보호하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당뇨로 인한 신경 손상 예방에도 중요하고요. 실제로 당뇨병성 신경병증이 있는 환자에게 비타민 B12를 보충하면 증상이 완화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두 번째는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은 인슐린 수용체의 기능을 도와주는 미네랄로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혈중 마그네슘 수치가 낮을수록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많이 나와 있고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수면의 질이 떨어지는 분들일수록 마그네슘이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게 마그네슘을 보충해주면 혈당 조절이 더 잘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마그네슘은 잠을 잘 자게 도와주는 역할도 있어서 밤에 복용하면 수면의 질도 좋아지고 간접적으로 아침 공복혈당 안정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동남아 지역에서 전통적으로 사용되어 온 식물성 성분인데 그 안에 들어있는 코로솔산이라는 성분이 혈중 포도당을 근육과 간으로 잘 흡수되게 도와줍니다. 특히 식사 직전에 바나바를 섭취하면 식후 혈당 상승 속도를 늦춰주고 급격한 혈당 스파이크를 완화하는데 효과적이라는 연구도 있습니다. 혈당이 갑자기 확 올라가는 패턴을 줄이는데 바나바는 꽤 안정적으로 작용하는 편이에요. 이 3가지는
단기적으로는 혈당 수치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인슐린 저항성 개선이나 대사 밸런스를 맞추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무조건 유행하는 성분을 따르기보다는 이처럼 기본기 역할을 해주는 영양소부터 차근차근 챙기시는 것이 혈당 관리의 핵심입니다. 비타민C는 혈당을 직접 낮추는 약은 아니지만 당뇨 환자에게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특히 혈당 조절과 관련된 간접적인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요. 우선 비타민C는 강력한 항산화제입니다. 혈당이 자주 오르내리거나 고혈당 상태가 지속되면 체내에 활성산소가 많이 생기고 이로 인해 혈관 내피세포가 손상되고 만성염증이나 인슐린 저항성 증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C는 이런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혈당이 불안정한 사람에게는 꼭 필요한 영양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비만하거나 당뇨가 있는 사람은 일반인에 비해 혈중 비타민C 농도가 낮다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이는 단순히 식사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체내 염증 수준이 높고 산화적 스트레스가 많기 때문에 비타민C가 더 많이 소모되고 필요한 양도 늘어나고 있다는 데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당뇨나 비만 상태일수록 비타민C를 의도적으로 보충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섭취 방법으로는 한 번 드실 때 500에서 1000mg 정도를 식사 중이나 식후에 나눠서 섭취하면 좋고요. 이걸 2시간 간격으로 계속 드셔주는 것도 좋고 아니면 메가도스라고 해서 하루에 6000mg에서 9000mg을 나눠서 위장에 지장이 없으신 분들 이렇게 나눠서 복용하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함께 먹으면 좋은 영양소로는 마그네슘과 크롬이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인슐린 수용체의 민감도를 높이고 크롬은 인슐린 작용을 보조해 세포가 포도당을 더 잘 흡수하게 도와줍니다. 특히 비타민C는 크롬의 장내 흡수를 높여주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두 성분을 함께 섭취하면 혈당 안정화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신장 기능이 약하거나 혈중 철분 수치가 높은 사람은 좀 주의가 필요합니다. 비타민C는 철분 흡수를 높이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상태를 고려해서 적정량을 복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리하자면 비타민C는 당뇨 환자에게 산화적 스트레스를 줄이고 인슐린 작용을 돕는 간접적인 혈당 안정화 효과에 도움을 줄 수 있고 특히 비만하거나 혈당이 높은 분들일수록 혈중 비타민C가 부족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적절한 보충이 더 필요합니다. 영양제를 복용할 때는 식사 시간과 당뇨약 또는 인슐린과의 간격을 잘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혈당을 낮추는 작용이 있는 성분은 특히 더 조심해서 복용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바나바, 여주, 베르베린, 크롬 같은 성분은 혈당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당뇨약이나 인슐린과 겹쳐 복용할 경우 혈당이 과도하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식사 15분에서 30분 전에 복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미 인슐린 주사를 맞고 있는 분이라면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인슐린 주사 사용자는 저혈당 위험이 크기 때문에 혈당을 낮추는 작용이 있는 영양제를 복용할 때 반드시 다음 중 하나를 고려하셔야 하는데요. 첫 번째는 혈당을 직접 측정하면서 복용 전후 수치를 확인해 보시거나 두 번째는 주치의와 상의해서 복용 가능 여부를 판단하시고 세 번째는 경우에 따라서 아예 복용하지 않는 것도 선택지에 포함해야 한다는 겁니다. 반면에 마그네슘, 비타민 B, 비타민 C, 오메가3 같은 영양소는 혈당을 직접 낮추지는 않지만 대사 개선에 도움이 되는 성분들이기 때문에 식사 직후 복용하면 흡수율도 좋고 위장 부담도 적고 당뇨약과 서로 영향을 주고받지도 않습니다. 또 철분제나 아연, 칼슘제처럼 서로 흡수에 영향을 주는 성분들은 다른 영양소나 약과 시간을 띄워 복용하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고요. 결국 가장 중요한 건 내 식사 시간과 혈당약, 인슐린 주사 루틴에 따라서 영양제 복용 시간을 조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식사 직후에 대부분의 영양제를 복용하고 혈당을 낮추는 성분은 따로 시간을 내서 분리하거나 상황에 따라 생략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커피랑 같이 먹으면 놀라운 효능을 나타내는 것이 있다는데요. 어떤 효과가 있고 원리는 무엇인가요? 라고 얘기를 주셨어요. 요즘에 올리브오일에 커피를 더한 올리브오일 커피가 굉장히 핫하죠. 올리브오일 같은 경우에는 몸에 좋은 기름으로 기름을 더 태워주는 역할을 한다 라고 하고요. 커피 같은 경우에는 대사를 끌어올려줘서 좀 더 칼로리를 많이 태워줄 수 있도록 한다고 해요. 저희가 저탄고지 다이어트가 한창 유행할 때 방탄커피라고 커피에다가 버터를 넣은 커피가 한참 유행을 했었는데요. 이거 버터보다는 기왕이면 조금 더 몸에 좋은 올리브유를 활용해보자 라고 해서 요즘에 올리브 오일 커피가 유행을 하고 있고 심지어 스타벅스에서도 이 메뉴가 개발되어서 판매되고 있다고 합니다.
단독 섭취도 좋죠. 근데 얘가 기름기이기 때문에 좀 내가 소화가 안 되시는 분들은 좀 처음에는 천천히 시작해 주시는 게 좋아요. 커피도 빈속에 먹었을 적에 내가 좀 쓰리고 불편해요 하시는 분들은 커피랑 기름 조합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조금 소량만 한번 섭취해 보시거나 좀 묽게 드셔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리고 올리브오일도 여러분 되게 비싼 엑스트라 버진이 있고 좀 덜 비싼 게 있잖아요.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 올리브오일이 좋아요 라고 하는 게 항산화 물질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인데 이 항산화 물질들이 얘를 열을 가해서 추출을 해낼수록 많이 소실이 된대요. 그래서 냉압착시킨 처음 짜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가 좋은 성분이 가장 많다고 하니까 기왕이면 그런 걸 골라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요즘 에사비도 많이 드시죠. 나 혼자 산다에서 전현무 씨가 에사비 드신다라고 해서 얘가 또 한창 핫하게 붐을 탔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저는 에사비를 별로 추천하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요. 얘가 시큼한 발효된 식초류를 먹고서 얘가 지방 분해에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예전부터 좀 주기적으로 나왔어요. 제가 어릴 적에는 감식초 다이어트라고 해서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식초를 많이 드셨던 기억이 나고요. 저도 이제 한 결혼 준비할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벌써 30대네요. 그때쯤에 바나나 식초 다이어트가 한번 유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해보고 크게 되어서 깜짝 놀랐던 적도 있고 그게 지금은 이제 다시 에사비로 살아 돌아왔습니다. 이걸 제가 추천하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먼저 얘는 이빨에 너무 좋지 않아요. 얘가 그 산성분이 치아의 범랑지를 녹여요. 그래서 이걸 주기적으로 드시다 보면은 이가 굉장히 시리고 약해지게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 제가 한번 호되게 당했는데요. 저는 이거를 처음에 이거 더 많이 먹으면은 진하게 먹으면 살 더 잘 빠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해서 조금 욕심을 부려서 좀 진하게 타 먹었어요. 여러 번 챙겨 먹기 귀찮으니까. 근데 그리고 그날 바로 이제 위궤양이 와가지고 속쓰림을 어마어마하게 경험을 해보고 이거 무섭구만. 효과에 비해서 주의해야 될 점이 굉장히 많아서 조심해야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얘가 이제 방송에서 한창 핫하게 나올 때 말고 주변에 한번 그거 먹고 살 뺐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나 찾아보시면 의외로 그거 먹고 살 뺐던 분들도 거의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효과도 그렇게 크지 않아요. 올리브오일 커피는 이런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아침에 커피 한 잔 꼭 필요하신 분들 있죠. 그리고 바빠서 아침 드실 시간 없어서 아침에 공복감 때문에 힘드신 분들 있죠. 이런 분들 이제 그냥 출근하셨다가 탕비실 가서 달달한 미스커피 몇 개 때려 드시고 과자 몇 개 드시면서 오전을 보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올리브오일 커피를 드시게 되면 오일 성분이 의외로 든든하게 포만감을 유발해줘서 오전 공복을 훨씬 편안하게 지낼 수 있게 해줘요. 그리고 좀 더 대사도 활발하게 올려주기 때문에 늘어져 있기 쉬운 오전 시간을 좀 더 활기차게 보낼 수 있게 해드리죠. 그래서 커피 중독자, 아침에 당 떨어지시는 분들, 아침밥 못 챙겨 드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려요. 올리브오일 커피라는 개념의 처음 출발점이 저탄고지 다이어트예요. 어떤 개념이냐면 우리가 당분은 탄수화물 내지 당분은 최저로 섭취를 하고 그 최대한의 칼로리를 지방하고 단백질로 섭취를 하면은 얘가 몸이 칼로리를 태우기 더 쉬운 상태가 된다라고 해서 저탄고지 다이어트에서 출발한 개념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탄고지 식단을 유지할 수 있으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저탄고지 다이어트를 막 추천하는 편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얘가 살은 잘 빠져요. 그거 하는 동안은 살은 잘 빠지는데 음식이라는 게 저희가 약간 사회 문화적 성격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정해진 식단만을 이렇게 드실 수 있는 경우들이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환자분들 중에서 저 저탄고지 다이어트로 얼만큼 이상 뺐어요. 근데 이거 유지가 너무 힘들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우리가 나가서 친구랑도 밥 한번 먹어야 되고 뭐 이런저런 모임도 한 번씩 가져야 되는데 그때마다 나는 내가 싸운 거 딱 먹고 이렇게 내 거만 먹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 보니까 대부분 보편적인 한국인들이 따라할 수 있는 한식 위주의 식단을 꾸려주시는 게 다이어트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리브오일의 장점을 저희가 4가지로 꼽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항산화 효과가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염증을 좀 억제시켜줘요. 세 번째는 심혈관 질환을 예방해 줄 수 있어요. 네 번째는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해줘서 장내 환경을 개선시켜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몸에 좋은 올리브유를 저는 근데 커피는 두근거려서 먹을 수가 없어요 하시는 분들은 저는 올리브 오일하고 추천 조합이 또 마늘하고 토마토가 있거든요. 그래서 토마토 스파게티에 한번 올리브 오일을 더해서 드셔보시거나 아니면 토마토 샐러드에다가 올리브 오일을 같이 드셔주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빵에 찍어 먹어도 맛있고요.
올리브 오일 섭취를 고민하신 분들께 그래도 요거는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게요. 내가 만약에 요거를 먹는 목적이 다이어트다, 살을 빼기 위함이다 라고 한다면 저는 다이어트 식단은 내가 뭘 꼭 먹어서 살을 빼겠다 하는 거는 크게 효과를 보실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다이어트 식단은 내가 그날 하루 동안 먹은 총 음식의 총 합산 점수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먹는 대신에 그만큼의 지방을 딴 걸로 빼야겠다. 내가 기존에 먹고 있는 안 좋은 지방을 얘네로 대체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고요. 내가 기존에 이미 먹고 있는 식단에다가 이거까지 더 먹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오히려 얘만 해도 올리브 오일이 한 스푼에 120kcal나 되거든요. 칼로리가 더해지기 때문에 살이 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드시는 만큼 내가 다른 걸 뭔가를 덜어내고 공복감을 덜어내는 용도로 똑똑하게 활용을 해보자 라고 생각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당뇨병은 식습관으로 치료가 가능한가? 식습관으로밖에 치료가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현대의학적으로 당뇨는 불치병입니다. 고칠 수 없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다만 관리가 가능한 병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물론 그 관리는 제약회사에서 나오는 처방약을 통해서 관리를 하는 거고, 당뇨병은 엄밀하게 현대의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진행이 계속되는 병이에요. 낫지 않고 진행이 계속되는 병. 그래서 그 치료의 목적도, 관리의 목적도 혈당을 관리하는 거죠. 약물을 통해서 혈당을 일정 부분 유지를 하면 이 혈당이 높아졌을 때 혈관이 손상이 가고 우리가 실명을 한다든가 뭐 신장에 문제가 생겨서 투석을 해야 된다든가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니까 그거를 최대한 미루겠다는 거거든요. 그게 치료의 목적, 근본적인 목적이고 치료가 안 되는 병인데, 미국의 당뇨협회나 캐나다의 뭐 당뇨협회도 2022년 최근에 들어서는 이 당뇨도 되돌릴 수 있는 병이다라고 입장을 좀 바꿨어요. 더 이상은 견딜 수가 없어서,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당뇨를 고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얼마든지 고치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뇨를 고치는 건 당뇨병의 원인이 뭔지를 알면 되는데요. 당뇨를 병원에서 진단을 할 때는 혈당이 높은 거 기준을 보고 잡아서 혈당이 높으니까 우리가 당뇨병이다 이렇게 진단을 내리잖아요. 근데 그 원인은 혈당이 그냥 높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음식을 많이 먹어서 높아지는 건 아니죠. 당이 있는 음식을 흑당 버블티를 먹어도 당뇨병이 있는 사람은 혈당이 오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괜찮다고요. 10대, 20대 애들이 많이 먹고도 괜찮은 이유는, 아이들이 왜 괜찮을까? 인슐린이 작동을 잘 하기 때문에 그래요. 당뇨병이라고 하는 거는 과부하된 병이거든요. 오버로드. 포도당을 우리가 너무 과하게 몸속에 들이붓기 때문에 그거를 억누르기 위해서 인슐린이 필요한데, 그 인슐린이 더 이상은 억누를 수 없는, 여기서 말하는 억누른다고 하는 건 혈관 내에서. 포도당은 독극물은 아니죠. 되게 소중한 자원이에요. 우리가 숨을 쉬면은 산소랑 음식을 먹으면 포도당이랑 둘이 만나가지고 ATP를 만들어 에너지를 만들어서 우리가 그걸로 이제 살아가는 건데, 그 둘 중에 하나만 안 해도, 산소가 안 와도 죽고 포도당이 안 와도 죽는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세포의 입장이고, 이 세포까지 전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먹은 음식이 장에서 혈관을 타고 돌아다녀야 되는데, 이 혈관이나 장 입장에서 당은 독성입니다. 독소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알코올이랑 거의 같은 수준의 독소라서 우리 몸에서 제일 먼저 분해를 해요. 술 마시면 간이 피곤한 이유가 알코올을 빨리 분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건데, 포도당도 똑같다고요. 그래서 제일 먼저 간으로 갑니다. 그래서 지방간 같은 병이, 옛날에는 술을 많이 드시는 사람이 알코올성 지방간이었는데 요즘은 뭐 90%가 비알코올성 지방간으로, 술을 안 마시고도 당으로만도 충분히 지방간이 생길 정도로, 그 정도로 독성이 강한 물질인데, 얘들이 혈관에 방치되면, 혈관에 그대로 있으면 혈관벽에 염증을 일으키고 그런 것들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당뇨병이 위험한 거거든요. 당뇨병이 있다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 음식을 먹으면 이 음식이 2시간에서 4시간 이내에는 모두 다 세포 속으로 필요한 곳으로 배달이 되고 에너지로 사용이 되고, 그렇지 못하고 남아도는 것들은 그냥 놔두면 위험하다고 했으니까 남아도는 것들은 간에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근육에 저장을 해요. 간에 저장하는 용량은 한 24시간 정도 쓸 분량밖에, 딱 하루치밖에 저장을 못해요. 근데 우리는 몸을 그만큼 쓰지를 않기 때문에, 그거에 비해서 먹는 당의 양이 많기 때문에 이 남아도는 것들을 계속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저장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장하는 것이 지방인데, 지방에서 살도 찌고,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작동하고 나서도 안 되면 이제 결국은 당뇨가 올라가는 거니까. 근데 이거를 되돌리려고 하면은 단순당을 너무 많이 먹는 것,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하는 거를 줄이고 되돌리는 수밖에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뇨는 식습관으로도 치료가 가능한 게 아니라 아마도 식습관 말고는 치료하는 방법이 없다. 처음부터 음식이 원인이 되었기 때문에. 근데 한 가지 제가 지적드리고 싶은 거는 음식이나 이런 것들을 되게 철저히 하고 그래서 뭐 책도 읽고 유튜브도 많이 봐가지고 이제 알겠어. 간헐적 단식도 해보고 저탄고지도 해보고 이런 현미채식도 해보면서 좀 당을 줄이고 자연식 위주로 먹고 이렇게 하면서 당을 치료를 하려고 했는데 별로 줄어들지가 않는 거야. 콜레스테롤 수치 그대로고 혈당 그대로고, 우리가 인슐린 혈중 상태가 높으면은 어차피 콜레스테롤은 항상 높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두 가지 이런 것들이 계속 개선이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또 한 가지 더 주의하셔야 하는 게, 식단만큼 중요한 게 스트레스거든요. 스트레스가 굉장히 간과되는 부분이 있는데, 스트레스라고 하는 건 우리 몸이 육체적인 부담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요즘은 정신적인 부담이 더 많다고 얘기를 하죠, 보통은. 그리고 스트레스 하면 정신적인 부담을 생각을 하는데, 결국은 우리 몸이 반응하기 때문에 부신에서 콜티졸이라고 하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옵니다. 근데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하는 역할은 혈당을 올려요. 그래서 아침에 우리가 밤새도록 잠을 자면서 음식을 아무것도 먹지 않았지만 새벽이 되면 이 콜티졸 호르몬이 바이오리듬에 의해서 콜티졸 호르몬이 나오면서 혈당을 끌어올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잠에서 깰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콜티졸 호르몬이 아침에 나오지 않으면 혈당이 오르지 않고 우리는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죽어요. 그러니까 음식을 먹지 않고도 잠에서 깨는 이유가 이 콜티졸 호르몬 때문인데, 지금 당을 끌어올린다고 했으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호랑이가 쫓아오면 이게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잖아요. 도망가야 되니까. 그래서 혈당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운동력을 높이기 위해서. 근데 앉아서 사무실에서 일하면서 아니면은 인간관계 때문에, 돈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를 현대인들이 계속 받고 있다면, 근데 호랑이가 쫓아오는 강력한 스트레스는 아니지만 이 사라지지 않는 잔잔한 스트레스를 반복적으로 받고 있다 보면, 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콜티졸 호르몬이 계속 작동을 하면서 당을 계속 끌어올리다 보니까 음식을 잘 먹고, 아니면 심지어 먹지 않고 단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당이 오르는, 결국은 당뇨병으로 가는,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식단만큼이나 점검해야 할 것이 나의 스트레스, 콜티졸 수치, 이런 겁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부분도 잘 해결을 하셔야만 돼요. 자, 당뇨 환자들이 피해야 할 운동이 있을까요? 네, 당뇨 환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운동이 식사 후에 걷는 거거든요. 점심 식사 먹고 걸어라. 실제로 그렇게 조언을 했고, 병원에서. 근데 원래 우리 몸에서 음식을 소화를 시키는 거는 부교감 신경이 하는 일이거든요. 부교감 신경은 휴식하고 안정할 때 활성화돼요. 그리고 우리가 운동을 할 때는 이게 스트레스 상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걷는 거조차도 교감 신경이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밥 먹고 나서 5분 후에 걷기 시작. 사실은 사자처럼, 그냥 사자들이 밥 먹고 나서 누워서 자잖아요. 배를 이렇게 까고. 그럼 누워서 눕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휴식을 취하고 안정을 취하는 게 소화에 가장 좋고요. 그리고 밥 먹고 나서 운동을 한다는, 뭔지는 알겠어요. 먹었으니까 칼로리 태우라는 거잖아요. 포도당을 태우라는 건데, 밥 먹고 바로 운동을 하면 없던 역류성 식도염도 생길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권장하지 않고요. 특히 이미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분들이라면은 좋은 방법은 아니고요. 하지만 걷는 게 나쁘다는 뜻은 절대 아니고, 걸어야죠. 걷는 거 좋고 운동 너무 좋은데 그게 식후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식후가 아닌 게 더 낫다는 거죠. 그리고 당뇨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지금 우리가 식단이랑 운동을 얘기했지만, 그리고 운동보다도 식단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깜빡 놓칠 수 있는 게 스트레스를 전혀 관리 안 하고 방치하는 게 있으니까, 그 부분도 다른 걸로 개선이 안 되고 살이 안 빠지고 당뇨가 개선이 안 된다고 하면은 스트레스도 꼭 들여다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운동도 중요합니다. 세 가지 딱 꼽으면 그렇게 세 가지예요. 근데 이 운동이라고 하는 것 중에, 운동을 하면은 이제 갑자기 병원에서 선생님이 당뇨 전 단계입니다, 아니면 콜레스테롤이 높으니까 운동하세요, 이런 운동 처방을 받잖아요. 하라고 주문을 받는다고요. 그러면 평생 안 하던 운동을 갑자기 하시려고 그래요. 짐에 가가지고 줌바 끊고 뭐 PT 끊고 이러면서, 그러면 보통 이제 뭐 40분 프로그램으로 하잖아요. 근데 그런 운동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중요하죠. 좋죠. 너무 좋은 운동인데, 특히 젊은 친구들, 20, 30대 사람들이 하면 좋겠지만, 지금 얘기하는 거는 당뇨병 진단을 받고 당뇨 전 단계 진단을 받은, 평생 운동을 안 하던 기초대사량이 떨어져 있는 뭐 50대의 분들, 이런 분들이 갑자기 그 운동을 하려고 하면은 교감신경이, 아까 스트레스, 운동 자체는 스트레스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래도 콜티졸 호르몬이 나온다고요. 근데 아까 콜티졸 호르몬이 나오면 혈당이 오른다며. 근데 왜 운동은 하라 그러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운동을 하고 난 후에 부교감 신경이 더 활성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거꾸로 콜티졸 수치도 더 내려줄 수 있는 처방이 운동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만약에 체력이 안 되는 분이 40분, 50분씩 이를 악물고 내가 운동을 많이 해서 땀을 많이 흘리면 칼로리를 많이 태워서 더 좋을 거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를 악물고 그 프로그램 40분, 50분짜리 운동을 다 끝까지 마쳤어요. 그리고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나 운동 못 할 줄 알았는데 이걸 내가 다 해냈네. 그러고. 하지만 이런 분들은 더 살찐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콜티졸 수치가 너무 많이 올라가고 이게 샤워를 하고 나중에 침대에 앉아서 쉬는데도 그동안에도 내려가지가 않고 교감신경이 계속 활성화되어 있는 단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뇨 환자분들한테 운동량이 많지 않다고 하면 보통은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을 권합니다.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 짧죠. 그리고 처음 하는 분들이라면 정말 짧게 5분 이내로. 고강도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고강도예요. 우리가 조깅하면서 트레드밀에서 이렇게 뛰면서 러닝머신 뛰면서 옆에 친구랑 아니면 이렇게 동네를 산책하면서 제잘제잘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면 고강도. 이거는요 그냥 걷는 거지 유산소 운동도 아니거든요. 원래 유산소 운동도 대화가 불가능할 정도가 유산소 운동이에요. 물론 안 걷는 것보다 낫습니다. 낫지만 유산소 운동의 정의에도 부합되지 않는 정도의 운동을 하고 운동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숨을 헐떡거려서 대화가 불가능한 상태, 그리고 어떻게 보면 10초에서 15초 이상을 진행할 수 없는, 달리기로 치면 100m 전력 질주고요. 그게 고강도 운동이에요. 이렇게 15초 폭발적으로 운동을 하고 나면 쉬어야겠죠. 근데 뭐 1분, 2분, 3분 쉬는 게 아니라 짧게 쉬어야 됩니다. 15초. 10초, 15초. 그리고 다시 두 번째 세트를 하는 거예요. 또 고강도로 하고, 이게 뭐 운동의 종류는 상관이 없어요. 사이클이 됐든 웨이트 리프팅이 됐든 달리기가 됐든 이렇게 운동을 하게 되면 아마 운동을 안 하던 분은 너무 힘들어서 정말 몇 사이클밖에 못해서 3, 4사이클 하면은 3분 만에 끝나는 거고요. 그리고 뭐 5분도 힘들고, 근데 보통 한 10분 정도 하라고 하는데 그 안에서 끝나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시간을 굉장히 절약할 수가 있죠. 시간도 절약되니까 4분 운동을 못 한다는 건 진짜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는 핑계는 못 대잖아요. 그냥 생각이 없고 정말 움직이기가 싫은 거지. 그리고 운동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믿지 않는 거죠. 얼마나 나에게 큰 변화를 준다고 못 믿으니까 안 하는 것 뿐인 거지, 시간이 없어서 못할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운동은 고강도 인터벌, 그리고 그렇게 짧게 하는 운동이 훨씬 더 유리하다. 그리고 오히려 과운동으로 해가지고 인해서 콜티졸이 오래 있으면서 혈당이 계속 오르게 유지되는, 오히려 더 살이 찌는, 중년 이후에 오히려 운동하면서 살이 안 빠지는 이유가 그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는 좋은 운동이니까, 인터넷에 보면, 유튜브에 보면 타바타 운동이라고 있어요. 일본 박사님 이름인데 타바타 운동을 찍으면 프로그램들이 나와요. 보고 따라 하시면 돼요. 전신 운동 위주로 해가지고 운동을 하고 잠깐 10초 쉬고 또 하고 10초 쉬고 이렇게 해주는 운동인데,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으니까 보고 음악 들으면서 따라 하시면 되는데, 그것도 처음에 뭐 이제 15분씩 뭐 10분씩 이렇게 유튜브 프로그램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다 따라 하실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처음 운동하시는 분이면 적당히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그래가지고 땀 좀 흘리고 됐다. 차라리 그렇게 하고 쉬었다가 하루에 그걸 2번 하는 게 낫지, 그냥 한 번에 길게 막 3, 40분씩 운동을 하고 진을 빼는 것보다는 그렇게 전략적으로 운동하시는 게 더 유리할 거예요. 당뇨 환자가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 많이 먹어서 걸리는 병이라고 했잖아요. 그만 먹는 게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거고,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이유는 가장 쉽고 가장 돈이 안 들기 때문이죠. 당뇨 환자분들은 알파리포산이나 크로미움 같은 걸 먹으면 혈당이 떨어져요. 그래서 그런 영양제 같은 것들은 당뇨약 드시는 분들은 조심하라고 말씀하거든요. 혈당 강화제 약물과 똑같은 효과를 해서 너무 혈당이 떨어져서 저혈당의 위험이 있으니까 그런 걸 먹지 말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거를 찾아서 드실 게 아니라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간헐적 단식이라든가 아니면 내가 지금 너무 음식을 자주 먹고 있는 건 아닌가, 이거를 점검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딱 간헐적 단식은 16대 8이래. 이거를 시간 맞춰서 하는 게 아니라 점검을 먼저 한 다음에 내가 공복 시간을 너무 허락하지 않았구나, 12시간 정도 가지고는 치료는 안 하고 인슐린 저항성이 회복되지는 않으니까 그보다 길게 갈 수 있게끔 하는 게 좋고요. 당뇨를 가장 빠르게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카니부어입니다. 저탄고지보다 더 심한 거잖아요. 이건 카니부어는 육류예요. 육류만 먹는 건데, 한국에선 구하기 어렵지만 사슴고기, 버팔로 고기 이런 건데,
우리나라는 그냥 뭐 소고기, 돼지고기, 달걀, 닭고기 정도 되겠죠. 그런 거 위주로 육류의 식단을 철저하게 하면 이게 염증을 굉장히 낮추기 때문에 장에 이제 문제가 있는 SIBO 같은 것들이 있어요. SIBO. 세균에 있는 소장이 이제 과증식되는 장 질환인데 이런 분들한테도 권하는 식단이거든요. 그래서 이 카니보어 식단이랑 간헐적 단식과 같은 이런 식단들의 변화를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게 좋아요. 안전하고. 근데 병원에서 간헐적 단식 절대 안 되고 선생님이 자주 먹으라 그랬는데 음식을 조금씩 자주 먹으라 그랬는데 간헐적 단식 음식을 안 먹다가 또 괜히 폭식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문제가 있지 않냐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 병원에서는 당뇨를 치료할 수 있는 병으로 보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냥 관리를 하는 병원인데 이 약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약물로 자꾸 혈당을 낮추다 보니까 간헐적 단식까지 하면은 얘도 똑같이 혈당을 낮추거든요. 그러니까 저혈당 쇼크가 올 수가 있어서 그 위험한 순간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지만 치료는 포기하고 약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거를 돕기 위한 식단이지 치료에는 관심이 있는 식단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조언이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약물을 이미 먹고 있고 당뇨 환자라고 한다면 물론 혈당계나 이런 것들로 검사를 해가면서 가정용 혈당계가 요즘은 있잖아요. 그런 걸로 검사를 하면서 그 간헐적 단식을 하면 안전하게 할 수 있죠. 그리고 처음부터 막 24시간 뭐 16시간 과격하게 할 게 아니라 천천히 공복 시간을 좀 이렇게 확보해 나가는, 내가 공복 시간을 길게 주고 중간에 간식을 먹던 분이라면 간식을 먹지 않는 습관, 이렇게 하나 두 개씩 해가면서 단계적으로 한다면 뭐 누구나 안전하고 손쉽게 간헐적 단식을 실천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당뇨를 되돌리고 인슐린 저항성을 되돌리는데 가장 좋은 효과가 있을 거예요. 당뇨의 전조 증상이 이게 곤란한 게, 당뇨는 전조 증상이 없어요. 들어보셨어요? 잘 못 들어보셨잖아요, 보통. 그냥 병원에서 검사했더니 혈당이 높다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지. 어떤 증상이 미리 있다고, 자각 증상이 있다면 좋을 텐데 그런 증상이 쉽게 나타나지는 않고, 다만 인슐린 저항성이 원인이라고 했으니까 인슐린 저항성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건 아닌데, 이런 증상들이 있어요. 이제 젊었을 때는 괜찮았는데 나이가 들면서 아침에는 그래도 배가 조금 들어간 느낌이 나는데, 가벼운 느낌이 나는데, 저녁이 되고 오후가 되면 배가 이렇게 가득 찬 느낌, 가스 찬 느낌, 음식을 먹지 않았는데도 이런 느낌이 들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인슐린 저항성의 전형적인 특징이거든요. 그리고 인슐린 저항성 같은 경우는 사실 눈바디, 인바디 아니면 체중계에 올라가 가지고 체중을 잰다든가 거울로 내 허리 둘레, 허리 모양만 이렇게 봐도 이전에 비해서 변화가 있고 이제 점점 두꺼워지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거는 정말 피검사 못지않게 중요한, 허리 둘레는 굉장히 정확한 검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체중 변화나 이런 것들도 바라볼 수가 있고요. 하지만 우리가 정말 원하는, 빨리 미리 알아채고 싶은 그게 없다는 거예요. 다만 오히려 뒤로 거꾸로 갔을 때, 후반에 가서 맨 끝에 후유증, 합병증, 당뇨 합병증이라고 하는 것들이 실명을 한다든가, 뇌졸중이라든가 심장마비라든가, 아니면 다리로 가가지고 신경병증이 있어서 다리가 따끔따끔 아프다가, 그러다가도 괴사가 생기면은 다리를 절단해야 되고, 또 신장이 다 망가져서 신장을 투석을 하다가 이식을 해야 되는, 너무 다 끔찍한 최후밖에 없게. 그래서 당뇨병을 되게 무서워하는데, 자각 증상이 없고 처음에 전조 증상이 없고 이 합병증은 또 뒤에 한참 후에 나타나다 보니까 당뇨병을 좀 그렇게 무서워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암 못지않게 굉장히 무섭고, 당뇨 환자 입장에서는 그 삶이 굉장히 피폐해지고, 뇌졸중 같은 경우는 뭐 이거 식물인간도 아니고 식물인간과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의식이 다 있는 상태에서 내가 움직이고 싶어도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상태니까 그거보다 무서운 감옥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굉장히 말로가 되게 비참하고 힘든 병인데, 그거에 대한 증상이, 자각 증상이 초반에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당뇨 환자들한테 권하는 식단이 있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뇨 환자분들은 카니보어 아니면 저탄고지, 육류이수의 식단을 하는 게 당뇨를 되돌리는데 가장 빠른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걸 먹고 이제 뭐 키토레시가 생겼다, 몸에 뭐 여드름이 뒤집어졌다, 살은 빠졌는데 너무 힘들었다, 탈모가 있었다, 이런 분들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 너무 위험해, 하지 마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몸의 지방에는 에너지를 저장해 놓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지방은 독소도 저장을 해요. 그래서 이 포도당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세포 입장에서는 에너지로 잘 쓸 수가 있지만, 혈관을 그냥 애가 혼자 돌아다니고 있으면
혈관벽을 다 망가뜨리는 독소기 때문에 간에서도 빨리 처리를 하려고 그러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독소기 때문에 지방에 저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지방세포가 이렇게 비대해지고 그 와중에는 독소들도 많이 저장이 돼 있는 건데, 간헐적 단식을 하거나 아니면 저탄고지를 하거나 이래서 지방세포가 분해되는 시점까지 가게 되면 보통 이제 과격하게 이제 많이 하신 분들이 그런데 체중 감량이 클수록 이제 그 부작용이 큰 건데, 그러면 지방에 있던 것들이 다 독소들이 분해돼서 나오는 거예요. 몸 밖으로 나오니까 그런 증상들이 나오는 건데, 이 해독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독소가 나왔는데 간이 작동을 잘 해서 담즙을 내보내서 포장을 잘 해가지고 대변으로 이렇게 몸 밖으로 내보내면 그게 끝나는 거거든요. 그게 되면은 괜찮은데, 당뇨 있고 지금 인슐린 저항성 있고 살도 쪄가지고 비만도 있는 분이 간이 온전할 가능성이 적죠. 간도 과부하가 걸려있고 간 기능도 떨어져 있고 아니면 지방간도 있고 이럴 수 있기 때문에 간 기능이 원활하지가 않으니까 이 해독작용도 잘 일어나지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너무 과격하게 하는 거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많이 한 번에 막 5kg, 10kg씩 덜어낼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천천히 하고 간도 쉬면서 회복할 시간을 줘가면서 하면은 별 문제 없이 무리 없이 할 수가 있을 텐데, 그래서 일단은 저는 식단으로는 철저하게 탄수화물을 줄이는 식단을 권하고요. 당연히 단순당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니까 간헐적 단식을 할 때 그 시간보다 끝나고 먹는 첫 끼가 더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예를 들어서 처음으로 먹는데 탕후루 먹으면 안 된다 그랬는데 흑당 버블티 먹으면 안 된다는 거는 상식적으로 알고 계실 텐데, 과일 주스 갈아 드시는 분들 계세요. 그러니까 왠지 아침에 일어나서 첫 끼로 괜찮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10대 애들은 괜찮아요. 젊은 때 20대 젊은 친구들은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40대 50대에서 인슐린 저항성과 당뇨가 있는 사람들은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당을 너무나 단순당이 갑자기 들어가는 꼴이 되는 거고, 이거 당뇨를 고치려고 하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인슐린 저항성을 되돌리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 마당이라면 이게 찬물을 끼얹는 격이 되기 때문에 과일도 그냥 씹어 드시고 천천히 씹어 드셔야지, 갈아서 주스로 마신다는 건 이거는 콜라 마시는 거랑 사실 큰 다를 바가 없어요. 과일이 좋은 식품이냐 뭐 나쁜 식품이냐를 떠나서 과일 자체는 자연식이고 좋죠. 좋지만 지금 이 당뇨 치료에 있어서 간헐적 단식을 끝내고 먹거나 아침에 첫 끼로 마시거나 이럴 때 굳이 갈아 먹을 필요 없다, 이거를 말씀드리고요. 영양제로는 당뇨 환자분들은 비타민 B군이 제일 중요합니다. 비타민 B군, 엽산을 포함한 B9을 포함한 B6, B12 이런 비타민 B군이 있어야 되고, 비타민 B1도 당뇨 환자들한테 굉장히 중요해요. 인슐린 저항성을 되돌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리고 또 즉각적으로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고 혈당을 낮춰주는 걸로는 알파리포산이랑 크로미움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이제 당뇨 약을 먹고 계신 분들은 함께 먹으면은 혈당이 너무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약간 주의하셔야 할 정도, 그 정도로 효과가 좋습니다. 당뇨 약을 방해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똑같은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영양제들도 어느 정도 도움을 받아볼 수도 있겠죠. 그 종합 비타민을 먹기도 하고요. 비타민 B를 그냥 먹기도 하는데, 이 비타민 같은 경우도 요즘은 이제 좀 많이 알려져서 그런데 활성형 성분들이 있고 전혀 그렇지 않은 성분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비타민 B12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사이아노코발라민, 흡수가 잘 안 되는데 그거를 성분으로 쓰기도 하고, 또 메칠코발라민, 기능의학 병원에서는 좀 더 나은 형태를 처방을 하기도 하는데, 한국 제품들은 식약처 규정상 정확하게 어떤 성분을 썼는지는 안 적어놔도 되더라고요. 그냥 비타민 12 이렇게 적어놓으면 끝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떤 성분을 사용했는지 알 수가 없는데, 이런 상기사가 되면 이제 소비자들이 물론 그거를 알아보고 찾아보지도 않으니까 굳이 안 적기도 하겠지만, 사실 미국에서는 다 적혀 있거든요. 만약에 이게 개선이 돼서 이런 것들이 표기가 정확하게 된다면 활성형 비타민들이 따로 있어요. 우리 몸에서 이제 흡수나 활용을 하기 더 유용한 비타민이고, 또 일부 환자들 중에는 MTHFR 유전자의 변이가 있어서 이런 분들은 비타민이나 이런 것들을 활성화시키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먹어도 소용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분들은 활성형 비타민을 먹는 게 훨씬 더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활성형 비타민 성분을 요즘은 약사님들도 그렇고 많이 알려주셔가지고 좀 아는 분들은 또 많이 알고 보편화되어 있는 정보긴 한데, 그래서 그런 것들 좋은 성분 위주로 해서 드시면 되고, 종합 비타민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비타민 B군이 위주고 거기에다가 이제 미네랄들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종합 비타민으로 드시는 것도 뭐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비타민 B군이 치료제라는 뜻이 아니에요. 치료제라는 뜻이 아니라 이 비타민 B군이 부족하면 안 되기 때문에 B5, B6 다 중요하니까 비타민 B군을 챙겨 드실 거를 권해드리죠. 한 가지를 드시라고 한다면 혈당을 직접
직접 낮춰준다는 알파리포산이나 크로미움보다 비타민 B군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치유랑 치료는 다르거든요. 병원에서 우리가 치료받을 수는 있지만 치유받는 공간은 아니에요. 적어도 현대의학 시스템 속에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장 많이 가는 이유가 당뇨, 고혈압, 콜레스테롤, 암일 거예요. 다 전부 다 대사질환이고 다 인슐린 저항성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병원의 치료라고 하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병원에서 해줄 수 있는 한계가 명확하게 있는데, 일단은 제약회사에서 나온 약물로 치료를 해야 되고요. 규정이에요. 안 그런 치료 못 보셨잖아요. 그걸로 치료를 해야 돼요. 이게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그리고 그 약물을 통해서 증상을 완화시키거나 없애주거나 편안하게 해주는, 원래 통증을 편안하게 해주는 게 목적인데, 지금 대사질환들은 통증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나중에 합병증이 무서우니까 그걸 관리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혈당이 높으면 당을 관리해주고, 혈압이 높으면 혈압을 내려주고,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콜레스테롤을 내려주고, 그런 식으로 이제 증상만, 암이 있으면 그 혹이 원인이라고 생각하니까 혹을 떼내고, 그런 식의 치료를 해주는 건데, 거기까지밖에 못 해줘요. 거기까지만 해주는 것도 감사하죠. 하지만 거기서 멈추시면 안 됩니다. 그 이상으로. 왜냐면은 이거는 치료의 목적이 나는 그게 좋아, 마음에 와닿았어, 왠지 이렇게 관리만, 약물로 관리만 하고 내가 지금껏 신경 쓰지 않은 것처럼 계속 신경 쓰지 않았으면 좋겠어, 나 너무 바쁘거든, 이라고 하신다면 그게 맞는 치료가 돼서 그걸 선택하시면 돼요. 근데 이 관리라는 게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한계가 있고, 그래서 당뇨 환자분들도 결국은 당이 계속 진행이 돼서 당뇨약을 더 센 거를 쓰다가 나중에 인슐린 주사를 맞다가 신장에 문제가 생기면 투석을 하다가 나중에는 이식을 해야 되는 이 단계를 누구나 다 가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관리의 차원을 넘어서서 이거를 되돌리는, 그러니까 인슐린 저항성의 원인이라고 했으니까 그걸 되돌리면 돼요. 그러니까 그걸 되돌릴 수 있는 노력을 기울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방송에서 쭉 길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또 이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들을 저희가 닥터조의 채널에서도 이야기를 다루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도움 받으시기를 바라고요. 또 닥터조의 건강 이야기 네이버 카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직접 궁금하신 것들 질문하시고 답변 받으실 수 있고, 저 말고도 다른 기능의학 선생님들 통해서 답변 받으실 수 있고, 그런 공간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필요하신 분들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